안녕하세요. 충남 공주에서 그림 그린 여자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공주에서 새로 발간된 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역사 속 공주의 사람들. 윤용혁, 이해준 교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서경문화사, 윤용혁, 한국 중세사와 충남 지역사 전공, 공주 사범대학 역사교육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는 충남 내포의 역사와 바다, 한국해양사 연구, 공주 역사와 문학 콘텐츠, 한국과 오키나와 초기 교류사 연구 등이 있다. 이해준, 조선 시대사와 지역문화사 전공, 공주사범대학 역사교육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국민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는 조선시기 촌락사회사, 지역사와 지역문화론, 충남의 역사와 정신, 충남의 문화유산 등이 있다. 오늘은 2021년 2월 21일 밤입니다. 일요일이에요. 역사 속 공주의 사람들. 책머리에 긴 역사를 가진 공주는 당연히 풍부한 인물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공주 인물에 대한 정리와 조명은 이러한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공주시에서는 2019년부터 매달 이달의 공주 인물을 선정하여 세미나, 특강, 전시회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공주의 인물을 기리고 있습니다. 기초 지자체로서는 매우 드물게 이러한 행사가 가능한 것은 공주가 그만큼 풍부한 인적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 속 공주의 사람들은 공주시에서 2012년부터 발행한 개간지 고만하루의 역사 속의 공주 인물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된 글을 모아서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글의 말미에 발행일과 호수를 밝혀 참고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정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원고 약관을 보태고 주제별로 나누어 도합 27명의 공주 인물을 수록하였습니다. 공주의 인물에 대해서는 기왕에도 출판된 책들이 있습니다. 김정섭 시장이 쓴 인물로 본 공주 역사 이야기, 공주문화원의 공주의 인물이 그것입니다. 앞의 책은 5판을 발행하고 다시 개정 증보판을 낼 정도로 드물게 많은 판매 부수를 기록한 책입니다. 뒤의 책은 매년 주제별로 인물을 선정하여 분담 집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겹치는 인물이 많기는 하지만 인물에 대한 정리는 집필자 개인의 주관적 시각이 많이 투영되어 있는 것이어서 이들 책이 각각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책에 실린 27명 공주 인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4명은 윤용혁, 이해준이 집필한 원고입니다. 두 사람은 1970년 3월 2일 공주사범대학의 입학식장에서 처음 만나 같이 모교의 교수가 되고 지금까지 역사의 교육과 연구라는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마침 금년이 그로부터 꼭 5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해서 결과적으로 이 책은 두 사람이 걸어온 한 길 50년에 대한 특별한 기념서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의 출판이 가능하게 해주신 공주시와 공주학연구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고만하루에 원고를 실었던 다른 세 사람의 필자인 서정석, 문경호 교수와 이상균 박사는 이 책의 원고를 함께 게재하면서도 우리 두 사람을 대표 필자로 내세우는 것을 양해해 주었습니다. 금강뉴스의 신용희 대표는 삽도 사진의 보완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12월 윤용혁, 이해준. 목차로는 제1장 백제의 임금들, 2장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3장 학문과 예술의 세계로, 4장 변혁과 교류를 꿈꾸다, 5장 나라를 위하여. 1장에서는 문주, 동성왕, 무령왕, 부여명롱, 곤지왕, 2장에서는 향덕, 김은부, 이도, 이귀, 오백년과 오시수, 3장에서는 서기, 강백년, 이유태, 정규환, 이삼평, 4장에서는 김원창, 망희형제, 김인겸,
신유, 김희교, 김옥균. 5장에서는 김종서, 김해, 김경원 부자, 조헌, 남평조씨, 이철영, 유관순. 제1장 백제의 임금들. 문주, 공주의 개조. 2012년 7월 1일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 역사적인 날이다. 아직 공사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대한민국의 제2수도라 할 세종시의 정부 청사까지는 공주대 나의 연구실에서 불과 10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이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한강에서 금강으로 수도를 옮긴 것은 1500년 전에 이미 있었던 일이었다. 서기 475년 백제의 왕도가 한성에서 웅진으로 옮긴 것이 그것인데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바로 문주왕이다. 가장 추웠던 겨울. 475년 10월 백제의 수도가 공주로 옮겨진 것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고구려 군에 의한 한성의 함락 때문이다. 한성의 함락으로 백제는 계로왕은 물론 왕족과 대신이 거의 멸살됨으로써 사실상 나라의 운명이 끝난 것이었다. 공주로 천도한 것이 음력 10월이라면 바야흐로 초겨울이 목전에 닥친 시점이었다. 475년 공주에 맞은 첫 겨울은 문주왕과 이주한 한성 사람들에게 가장 추웠던 겨울이 되었을 것이다. 9월 고구려의 공격이 시작되자 문주는 계로왕의 요청에 의하여 바로 신라의 원병을 구하기 위하여 나갔다. 당시 그의 직위는 최고의 지위인 상좌평으로 계로왕을 뒷바치고 있었던 강력한 정치적 인물이었다. 삼국사기에는 계로왕의 아들이라고 적혀 있지만 일본서기에 계로왕의 모제, 즉 친동생이라 기록된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모제의 의미에 대해서는 친동생이 아니고 어머니의 동생이라는 또 다른 의견도 있다. 문주가 신라 군 1만 명을 얻어 한성으로 돌아왔을 때 한성은 이미 고구려 군에 의하여 추토화되어 있었다. 고구려의 군사적 위협이 여전한 상태에서 한성에서의 백제 제응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에 문주왕은 목현 만취의 도움을 받아 남쪽 금강변 중류 웅진에서 새로운 백제의 출발을 시작한 것이다. 웅진으로 천도한 문주왕의 가장 중요한 일은 웅진의 도시 건설과 방어시설 구축을 토대로 백제를 재건하는 작업이었다. 476년 2월 새 수도 웅진을 외호하는 대두산성을 수리하고 중국 남조에의 사신 파견을 시도하고 477년에는 왕궁을 중수하였다. 그러나 왕권은 극히 취약하였다. 477년 동생 곤지를 내신좌평으로 임명하고 큰 아들 삼근을 태자에 봉한 것은 이 같은 왕권의 취약성을 보완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곤지는 바로 같은 해 7월에 곧 사망하고 말았다. 곤지는 동성왕과 무령왕의 아버지로서 461년 일본의 사신으로 파견되어 일본 오사카 남부 가와치 지역에서 일정한 세력을 확보하고 있었던 인물이다. 477년 7월 곤지의 죽음은 문주왕의 백제 건설이 실로 험난한 상황이었음을 암시한다. 과연 그로부터 2달 후 문주왕마저 병관좌평 해구가 보낸 자객에 의하여 살해되고 말았다. 다행히 태자 삼근이 왕위를 계승하였지만 그 역시 3년을 넘기지 못한다. 문주왕의 장남 태자 삼근의 즉위 당시 나이가 13살, 13세였던 점에서 생각하면 문주왕은 아마 30대의 젊은 나이였을 것이다. 왕도로서 공주의 조건. 475년 공주로 천도를 단행한 백제 22대 임금 문주왕은 흔히 비운 단명의 임금으로만 인식되어 있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도시로서의 공주의 출발을 열었던 인물로서의 문주왕의 존재는 제대로 부각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웅진이라는 도시는 이 천도에 의하여 비로소 역사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었다. 문주왕의 475년은 말하자면 도시로서의 공주 역사의 실질적 출발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문주왕이 한강 이후 새로운 거점으로 공주를 택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첫 번째는 방어상의 이점이고
둘째는 내륙수로를 이용한 교통의 편의성이다. 거기에 웅진은 육로 교통에 있어서도 남북을 연결하는 요충이며 그 남쪽에는 넓은 평야가 존재하여 생산성 높은 지역을 지척에 끼고 있다는 점에서 퍽 유리한 곳이기도 하였다. 방어와 교통과 생산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에 만나는 공간인 것이다. 최근 수천리 유적의 발굴은 웅진천도 이전 공주 지역에 상당한 정도의 지방 세력이 실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는데 천도 초기 왕실 유지와 도시 건설에는 이 같은 공주 지역의 제지 세력의 도움이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금강은 한강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이른바 4대 강의 하나에 속하는 강이다. 일전리 금강 중에서 원래 금강으로 칭해진 곳은 남과 북 두 줄기의 강물이 합수하는 세종시에서부터 공주 고만하루에 이르는 구간이다. 이 공주 인근의 금강으로서의 천도시도는 백제 이후에도 여러 차례의 시도가 있었다. 조선 건국 초인 1393년 조선 왕조의 새 서울을 공주 인근 계룡산의 신도안으로 정했던 것도 그 하나다. 근래 이야기로는 제3공화국 말기 북한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에 대한 대처를 이유로 공주시 장기면 일대를 행정수도로 내정하여 천도 작업을 극비리에 진행하였던 예도 있다. 이것은 한강으로부터 도읍을 옮길 경우 금강의 중류, 공주 인근에서 그 대상지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입증한다. 세종시의 입지 선정 역시 이러한 범주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우유부단 백제를 사랑한 왕. 문주왕의 웅진천도는 웅진이라는 도시의 새로운 건설을 의미한다. 문주왕 3년의 기록에 궁시를 중수했다는 것은 처음 급하게 조성한 궁시를 다시 손보아 일정한 격식을 갖추었다는 의미이다. 동시에 궁실만이 아니라 도시 전반에 새로운 시설이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공주는 좁은 분지형의 공간에 긴 하천이 관통하고 있어서 대지의 가용 면적이 매우 협소한 특징이 있다. 부여에서는 나성을 인공적으로 구축하여 방어상의 허점을 보완해야 했지만 공주는 동서남 3면이 산으로 그리고 북쪽은 금강에 둘러싸여 있어서 부여와 같은 나성이 없이도 충분히 방어 효과를 가질 수 있었다. 문주왕의 웅진 도성의 건설에 있어서 가장 중점이 두었던 것은 아마 공산성을 중심으로 왕성을 구축하는 일, 그리고 제민천 연변의 저습지를 개척하여 도시 기반 기설을 갖추는 일이었을 것이다. 3년여의 짧은 재위 기간으로 그의 치세에 도성의 모습이 완성되지는 못하였을 것이지만 웅진 도성의 전체 윤곽은 바로 문주왕 때에 잡혀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점에서 공주 도시사의 출발이라는 그 역사의 중심에 문주왕이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주왕의 인물에 대해서는 역사 기록에 소략함으로써 알만한 것이 거의 없는데 삼국사기에는 문주왕의 인물에 대해서 두 가지 사항을 적고 있다. 문주왕은 우유부단한 인물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사랑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일찍이 계로왕의 정치적 후견 인물로서 이미 상저평의 지위에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그는 능력 있는 정치인이었음을 틀림없다. 또 고구려의 절대적 위협하에 백제 재건의 새로운 거점으로 공주를 착안하고 이를 바로 실천에 옮긴 것에서 생각하면 정치적 결단력을 겸비한 인물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우유부단한 인물이라고 한 것은 천도 초기 권신의 바로 속에서 전혀 운신할 수 없었던 당시의 정치적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문주왕, 도시 공주의 개조. 금강 유역에서의 백제 중흥은 반세기 후 무령왕과 성왕에 의하여 이루어졌지만 그 백제 중흥을 처음으로 꿈꾸고 터전을 마련한 인물은 문주였다. 이러한 점에서 문주왕은 한마디로 공주의 개조라 칭할 만한 인물이다. 특히 그가 백성을 사랑한 인물이었고 백성들도 왕을 사랑했다는 것은 그가 따뜻하고 훌륭한 인품의 인물이었음을 의미한다. 우리 역사에서 첫 나라를 연 것은 단군 임금이지만
도시로서의 공주의 역사는 문주왕에 의하여 이루어진 셈이다. 이러한 점에서 비록 그 치세는 짧고 간단했지만 공주에 있어서 문주왕의 의미는 반드시 재평가되어야 한다. 공주 인물의 첫 번째로 문주왕을 꼽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수도 서울에 행정기능이 옮겨오는 세종 특별자치시의 출범에 즈음하여 1500여 년 전 백제와 공주 역사에서의 문주왕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된다. 동성왕, 공주의 원도심을 설계하다. 문주왕 3군왕을 거쳐 백제 제24대 왕위에 오른 인물이 동성왕이다. 그는 여러모로 오늘날의 공주씨가 탄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무령왕에 가려져 그의 업적이 잘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는 포악하고 무도한 임금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왕이 아니었던 아버지. 삼국사기에 의하면 동성왕의 이름은 모대 혹은 마모라고 하였다. 일본 서기에는 그를 가리켜 말다왕이라고도 하였으니 이런저런 이름이 있었던 셈이다. 아마도 백제와 외에서 서로 다르게 불렀던 결과가 아닐까 한다. 그런 동성왕에 대하여 담력이 남보다 뛰어나고 활을 잘 쏘아 백발백중이었다고 삼국사기에선 평가하고 있다. 성품이 부드럽고 결단력이 없었다는 문주왕과는 딴판이었던 셈이다. 그런가 하면 일본 서기에는 동성왕을 가리켜 총명하였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설명들을 종합하면 총명하면서도 담력이 있고 그러면서도 활도 잘 쏜, 다시 말해 문무를 겸비한 인물 정도로 생각해도 좋을 듯하다. 그러한 동성왕이지만 그의 아버지는 왕이 아니었다. 백제사에서 아버지가 왕이 아니었음에도 왕위에 오른 최초의 인물이 바로 동성왕이다. 그의 아버지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문주왕의 동생이었던 곤지였다. 계로왕의 첫 번째 동생이 문주왕이고 두 번째 동생이 바로 곤지였는데 그 곤지의 둘째 아들이 동성왕이었다. 그렇다면 동성왕보다 적어도 4살 위였던 무령왕은 곤지의 첫 번째 아들이 되는 셈이다. 출생과 성장. 동성왕의 출생과 성장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다만 삼국유사에서 동성왕을 삼군왕의 사촌 동생으로 소개하고 있다. 삼군왕은 477년에 13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던 것만큼 464년에 태어난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삼군왕의 동생이었다는 동성왕은 464년이 아닌 적어도 465년 이후에 태어난 것이 된다. 그럼 동성왕이 태어난 곳은 어디일까? 나이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동성왕이 태어난 곳 또한 어딘지 분명하지 않다. 관련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의 오사카 남동부 하비키노시에 곤지왕을 모신 아스카 배신사가 있다. 그래서 대체로 그 일대를 곤지의 근거지로 점찍고 있다. 그 주변에 남아있는 수많은 횡열식 석실 무덤 또한 그곳이 곤지의 근거지임을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일본의 수도를 목표로 해서 갔던 곤지가 과연 수도에서 잘못 떨어진 하비키노시 일대에 근거지를 마련했을까 하는 의문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곤지왕을 모신 신사가 이곳에 자리하고 있는 만큼 일단은 하비키노시 일대로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동성왕도 지금의 하비키노시 일대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성장했다고 보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한다. 동성왕, 신진 귀족을 등용하다. 서기 479년 삼근왕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였다. 당시 삼근왕의 나이 15살. 후손을 남기기에는 이른 나이였다. 그래서 삼근왕 다음 왕으로 옹립된 인물이 동성왕이다. 사실 삼근왕이 죽은 다음 누구를 왕으로 옹립할 것인지는 진시 세력에게 달려 있었다. 삼근왕 때 전횡을 일삼던 해구를 제거한 1등 공신이 진시였기 때문이다. 그 진시 세력에 의해 옹립된 인물이 바로 동성왕이다. 그 당시 무령왕은 국내에 있었고 나이도 동성왕보다 4살 이상 많았지만
그러한 무령왕이 배제되고 동성왕이 먼저 선택된 것은 여전히 의문이다. 졸지에 백제왕으로 옹립된 동성왕은 일본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하였다. 고국이라고는 하지만 난생 처음 방문하는 것인 만큼 기대감과 불안감이 교차하였던 듯하다. 그가 귀국할 때 북큐슈에 군대 500명과 함께 귀국하였다는 것은 그러한 복잡한 심정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왕위에 오른 동성왕이 최초로 한 일은 타도 해구의 1등 공신이었던 진로를 병관 자평으로 임명하는 일이었다. 진로는 해구를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동성왕을 왕으로 옹립하는 데에도 깊숙이 관여했을 것이다. 그런 만큼 그에 대한 보답이었다고 보아도 틀린 말은 아니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동성왕이 그랬다. 동성왕은 자신보다 앞서 왕위에 올랐던 문주왕이나 삼근왕이 모두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2년 만에 죽음을 맞이한 것은 왕실의 권위가 실추되고 왕권이 미약한 결과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고 왕실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을 가졌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런 일을 추진하면 귀족들의 반대를 부를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는 말갈의 공격을 받은 한산성 주변의 백성들을 위문하고 백제가 처한 국제적인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 남제의 사신을 파견하는가 하면 고구려의 공격에 대비하여 신라와 우호를 더욱 돈독히 하는 등 자신의 안위보다는 백성 그리고 국가 전체를 위한 일에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는 서서히 새로운 신진 귀족들을 등용하기 시작하였다. 문주왕 때 전횡을 일삼던 해씨 그리고 삼근왕 때 국정을 좌지우지하던 진씨가 버티고 있는 한 왕실의 권위를 높이는 일도 왕권을 강화하는 일도 요원하다는 것을 절감한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전통적인 백제의 귀족들과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귀족들을 등용시켰다. 사씨, 연씨, 백씨 등이 이때 새롭게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 시기에 새롭게 등장한 신진 귀족들은 대체로 금강유역에 기반을 둔 세력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써 동성왕은 왕도 주변의 제지 세력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해씨나 진씨와 같은 구귀족들과 신진 귀족의 상호 견제 속에 왕권을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었다. 왕위에 오른 지 8년이 되던 해에 백가를 지금의 대통령 경호실장에 해당되는 위사 좌평으로 임명할 수 있었던 것은 동성왕이 추진한 신진 귀족 등용 정책이 성공을 거두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웅진교회 가설.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한 후 백제 왕궁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란거리였다. 고만하루 근처의 정방들에 있었다는 견해, 공산성 남쪽 기슭의 구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에 있었다는 견해, 공산성 안에 있었다는 견해 등이 그것이다. 한때 정방들이나 구 시외버스 터미널 자리가 유력한 견해처럼 비춰지기도 하였지만 발굴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공산성 안에 있었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공산성을 왕성이라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왕궁이 공산성 안에 있다 보니 자연히 공산성과 가까운 제민천 동쪽이 먼저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천도 초기에 귀족들과 일반 백성들도 대체로 제민천 동쪽에 거주하였다. 지금의 산성동, 옥룡동, 중동, 중학동 등지가 그곳이다. 그런데 동성왕 13년에 웅천에 물이 불어 민가 200여 채가 물에 잠기거나 떠내려가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제민천 동쪽의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거주한 결과였다. 처음에는 공산성에서 중동성당 그리고 영명학교로 이어지는 능선과 그 주변의 사면에 귀족과 일반 백성들이 거주하였는데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제민천 주변의 평지로까지 거주처가 확대되었고 그러다 보니 홍수가 났을 때 200여 채의 민가가 물에 잠기거나 떠내려가는 참사가 빚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비슷한 사건은 동성왕 제위 19년에도 일어났다. 여름에 큰 비가 내려 또다시 백성들의 집이 떠내려가거나 무너져 내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동성왕으로서는 무언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동성왕 20년에 가설한 웅진교다. 윤용혁 교수는 이때의 웅진교가 곧 현재의 대통교임을 훌륭하게 입증하였다. 처음엔 다리 이름이 웅진교였지만 성왕 때 웅진교 근처에 대통사가 들어섬에 따라 다리 이름도 대통교로 변해갔을 것이다. 이렇게 동성왕 때 가설한 웅진교는 제민천을 건너는 다리였을 뿐만 아니라 제민천 동쪽으로 치우쳐 있던 거주 공간을 제민천 서쪽으로까지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제민천 동쪽의 과밀 인구를 그 서쪽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조치가 곧 웅진교 가설이었던 셈이다. 임류각의 건립. 백제가 공주에 도입하던 시기에 왕궁이 공산성 안에 있었다는 것은 비교적 손쉽게 인정되지만 구체적으로 공산성 안에 어디냐고 묻는다면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다 하고 단정할 만한 결정적인 단서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곤란한 상황을 예상했는지 동성왕이 그 해답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 동성왕 때 건립했다는 임류각이 그것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동성왕은 제위 22년이 되던 해에 임류각을 왕궁 동쪽에 세웠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임류각이 서쪽에 왕궁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뜻이 된다. 종래에 임류각의 위치를 주목한 것도 그 때문이다. 임류각 자체보다는 왕궁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편으로 임류각을 주목했던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공산성 안에서 임류각터가 발견되었다. 공산성 안에 있는 광복루에서 서쪽으로 150m 떨어진 서양 사면에 자리하고 있는 건물지가 그곳이다. 이 건물지는 정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어 일단 일반 건물지와는 다른 형태를 하고 있다. 추석이 빼곡히 자리하고 있어 1층을 사용할 수가 없고 2층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누각 형태의 구조라는 점도 눈에 띈다. 더구나 이곳에서 임류각을 뜻하는 류자가 새겨진 기와가 출토되기도 하였다. 이로써 이 건물지를 임류각터로 판단하게 되었다. 류자가 새겨진 기와는 이곳 이외에도 몇 군데에서 더 출토되어 이곳이 반드시 동성왕이 건립한 임류각인가 하는 이의 제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류자 명과 기와는 공산성 안에서만 나온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공산성의 남문에서 북문을 연결하는 골짜기의 동쪽 산봉에서만 나왔다. 그런 점에서 그 서쪽 산봉 어딘가에 왕궁이 있었을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쌍수정 앞에 있는 넓은 건물지를 왕궁지로 추정한 것은 다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알 수 없는 동성왕의 죽음. 동성왕은 23년간 재위하였다. 그에 앞서 왕위에 올랐던 문조왕과 삼군왕이 3년, 실제로는 2년 정도의 극히 짧은 기간 동안 재위하였던 것이다. 비교해 본다면 대단히 긴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으로 안정기를 이루었다는 뜻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동성왕 또한 앞서의 두 왕처럼 천수를 누리지는 못하였다. 서기 501년 11월 사비의 서쪽 벌판에서 사냥을 하다 큰 눈을 만나 마포촌에서 묻게 되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백가가 사람을 시켜 왕을 시해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백가는 동성왕이 왕위에 오른 후에 새롭게 등용한 신진 세력의 대표 주자였다. 당시 백가는 동성왕을 밀착 경호하는 위사자평의 지위에 있었다. 동성왕이 백가를 얼마나 신임했었는지를 짐작해야 하는 대목이다.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동성왕 말년에는 둘 사이의 틈이 벌어졌다. 그래서 동성왕은 시해되기 석 달 전에 지금의 부여 임천 지역에 가림성을 쌓고는 백가로 하여금 그곳을 지키게 하였다. 신진 세력이 비대해지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가림성주로 발령냈다는 것이 노중국 교수의 진단이다. 처음에 백가는 가림성을 지키라는 동성왕의 명을 거절하였다. 14년 동안 동성왕을 가까이에서 보좌해온 만큼 갑자기 가림성을 지키라는
명령을 납득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다만 아무 이유 없이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 없었던 만큼 병을 핑계로 가지 않으려 하였다. 그러나 동성왕의 의지도 확고한 것이어서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자연이 강압에 못 이겨 가기는 갔지만 동성왕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삼국사기에는 백가가 단독으로 동성왕을 시해한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백가가 왕을 시해하고도 아무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왕을 시해하였으면 곧바로 왕도로 가서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식인데 백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가림성에 머물러 있었다. 왕을 시해한 사람치고는 너무도 태평한 모습이다. 백가가 동성왕을 시해했다는 삼국사기 기록이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다. 실제로 일본 서기에는 백가가 아닌 군인들이 포악무도한 동성왕을 제거한 것으로 나와 있다. 동성왕이 자객이 칼에 찔린 것은 11월이고 실제로 사망한 것은 12월인 것을 보면 이러한 일본 서기의 기록이 사실에 더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한다. 동성왕이 시해한 다음에도 백가가 태평하게 행동한 것은 그 자신이 범인이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제2의 동성왕, 제2의 웅진교. 왕위 계승 순위에서 한참을 벗어나 있던 동성왕이 백제의 왕위에 오르게 되었으니 어찌 보면 출세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성장하다. 아무런 연고도 없던 공주 땅에 혈혈 단신으로 건너와 왕이 되었던 인물이 동성왕이다. 총명한 두뇌와 담대한 결정력으로 실추된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데 성공하였지만 이른바 출세한 인물이라는 것이 누구나 그렇듯이 이루어 놓은 업적이 크면 클수록 현실의 장벽은 더욱 냉엄해지기 마련이었다. 스스로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 옹립되었던 것만큼 왕권이 강화되면 될수록 그를 추대한 귀족들과의 사이는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것이 엄연한 현실이었다. 그가 마침내 백가 혹은 이른바 나라 사람에 의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것은 어쩌면 왕위에 오른 순간부터 결정되어 있었던 수순이었는지도 모른다. 애초부터 동성왕과 백제 귀족들과는 빛과 그림자의 관계였던 것이다. 동성왕의 삶은 해피엔딩이 되지 못했지만 공주 사람으로서 그를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가 공주의 웅진교를 가설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웅진교를 가설함으로써 당시 최대의 현안이었던 홍수의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었고 빈터로 남아있던 재민천 서쪽을 활기가 넘치는 새로운 터전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렇지만 아직 공주에는 더 많은 웅진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시민 한 사람의 마음을 연결해주는 웅진교, 공주의 강남북을 연결해주는 웅진교, 더 나아가 중국이나 일본과 연결될 웅진교를 가설할 필요가 있다. 1500년 전에 살다간 동성왕을 잊지 못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오늘 2021년 2월 21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